근데 그 토양이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신 거 아세요?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 넣는 음식들이 외부로 터져가지고 그게 냄새가 나고 이게 안 좋은 거를,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염류장의 주요 발생 원인은 일단 과다한 시비, 그리고 물 관리의 실패, 토양 내 유기물의 부족, 그리고 그 양분의 저장소가 크면 클수록 그 완충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TV입니다. 오늘은 그 토양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토양 관리에 따라서 또 염류장애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또 염류장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에 있어서 그 토양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걸 다 인지를 못 하십니다. 그냥 비료 많이 주고 좋은 품종 심고 이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품종과 어떤 비료나 어떤 농약이나 이전에 토양이 그 작물 재배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토양은 그 생명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 양분, 산소 이런 부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망가진 재배지에서는 솔직히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작물이 생육이 좀 어렵고요. 수확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토양이 3대 특성은 이제 학교 때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이제 때알 구조냐, 호달 구조냐, 그런 이제 물리적인 특징, 그 pH, 그 비료에 대한 화학적인 부분, 이제 미생물이나 유기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부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잘 나와야 농사가 되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작물 생육의 수확량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이제 CEC, 이제 양이온 취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토양이 이제 비료를 주면은 이제 그 비료를 식물이 다 빨아먹거나 아니면은 유실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이 토양들이 이 비료를 자기 토양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보이는 완충 능력과도 연관도 되고요. 그 토양에는 이제 그 미생물이나 이런 생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기물 분해라든지 이제 질소 고정이라든지 이제 병해충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양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토양이 망가져서 이제 나쁜 미생물이 많다. 그럼 토양이 병도 더 잘 걸리고 작물 생육도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어떤 비료를 쓰냐, 어떤 농약을 쓰냐, 어떤 품종을 재배를 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내 토양이 건전해야 어떻게 시도를 하시더라도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토양이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신 거 아세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비교한 토양들은 일본토와 이제 미국토입니다. 이제 그 토양을 비교할 때는 CEC,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토양은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분 저장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 그 다음에 pH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크게 작물이 잘 되냐 안 되냐 그 기점을 따지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토양은 CEC가 보통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 좀 산성 토양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기물 함량 떨어지고. 근데 현재는 그래도 유기물을 좀 풍부히 넣다 보니까 좀 토양이 산성이 아니고 약간 알칼리로 가는 토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기물이 좀 풍부한 토양들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산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알칼리로 가는 경향이 많고요. 유기물이 떨어지는 토양들이 보면은 좀 산성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토양 내에 수소 이온이 많냐 적냐의 그 싸움인데,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소 이온은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토양 같은 경우는 한국의 평균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도 풍부하고, 근데 대신 이제 화산토다 보니까 pH 편차는 지역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미국 토양 같은 경우, 미국 토양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 한국보다 일본보다 월등히 좋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미국 토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나쁜 경우도 있고 한국보다 더 좋은 토양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림부에서 정말 잘하는 게 농사 지을 땅들을 정해줘요. 정말 토양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토양에 농사를 짓게끔 농지로 이제 해놓고요.
농사가 안 되는 데들은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농사를 지은다고 했을 때 한국 토양은 진짜 농사 짓기 정말 어려운 토양이고요. 일본과 그리고 더 월등한 미국에서 농사 짓기가 월등히 좋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그 CEC 이제 비료를 담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한국 토양을 굳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좀 적색 신호입니다. 매년 완전 부식되지 않은 돈분, 우분 뭐 이런 걸 넣지 않는 이상은 농사를 영위하기 좀 어려운 토양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토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일본보다는 괜찮다고 보지만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 그쪽 토양을 봤을 때는 그 비료를 담을 수 있는, 비료를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월등히 큽니다. 그 정말 또 유기물 수치 같은 경우에도 한국 토양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수치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높은 수치에 다돌아오고 있어요. 뭐 미국은 다양하다고 하지만 유기물이 높은 수치에 있는 토양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의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염기 포화도도 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토양일수록 염기, 포화, 비료를 품을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농사 짓기가 수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영양분의 저장고, 이걸 저희가 CEC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토양이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토양이 이렇게 공국만 만들어주고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토양 주변으로 이렇게 비료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비료들이 아니고 이제 토양은 마이너스를 띠는 음전화입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료들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붙여놓는다는 걸 표현을 저장한다, 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붙여놓은 것들이 그냥 가만히 붙여있는 게 아니고 식물한테 차근차근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식물한테 양분을 줄 수 있는 이제 양분의 저장소를 이제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소들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칼륨, 뭐 칼슘, 마그네슘, 그 암모늄은 이제 암모늄태 질소겠죠. 암모늄태 질소, 뭐 수소 등등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미량 요소도 일부 또 보관이 가능하고요. 근데 CLC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의 특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요. 점토 함량이 높고 또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들 같은 경우에는 이 CEC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토양 또 pH에 따라 가지고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이 좀 틀려지고 있어요. 특히 뭐 유기물의 증가는 양이온 치환 능력, 곧 CEC의 능력에 큰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일수록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토 함량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물 빠짐이 모래보다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유기물도 유실량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CEC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거기서 항상 엮을 수가 있는 게 염류장애입니다. 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 CEC와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양분 저장소인 토양에 양분이 막 붙었는데 이게 오버된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그 음식을 예로 들었는데 음식은 이제 비료 성분이겠죠? 비료를 막 넣었는데 이게 오버돼가지고 옆으로 막 터지는 겁니다. 터진 것들이 오버돼가지고 식물한테 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 넣는 음식들이 외부로 터져가지고 그게 냄새가 나고 그게 안 좋은 거를 아이들이 모르고 먹고 나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해지면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로 든 거고요. 식물한테도 똑같이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 원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냉장고가 터진다고 했죠. 토양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한 비료를 주셨기 때문에 식물이 먹지를 못합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원리는 농도 차이입니다. 토양에 비료를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뿌리보다 농도가 더 세지는 거기 때문에 농도에 의해서 수분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작물이 이렇게 보시면 시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 끝들이부터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양액 재배를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비료물을 주면 이제 폐수가 나오거든요. 이 폐수를 정제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법적으로 정제에 대한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외부에다 폐수를 그냥 버렸어요. 그럼 그 인근 농가에서 그 폐수를 받은 물을 가지고 결국 내 농작물을 토경에 재배를 하시는데 그 폐수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료량이 높다는 것은 농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농도 싸움에서 또 똑같이 지기 때문에 또 식물이 시든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 이제 물 관리 문제. 내가 물을 많이 줘야 되는 토양인데 물을 좀 적게 주는 경우, 아니면 또 이제 배수 문제. 배수 문제가 물을 정지할 수도 있지만 비료를 줬을 때도 비료가 빠지지 않고 비료를 더 머금고 있다 보니까 농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온 건조한 시기에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분의 증발량이 더 많다 보니까 토양에는 비료만 또 남아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료의 일시 기준. 이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본 건데, 일반적으로 작물 재배할 때 2.0 정도를 최고로 추구를 하고, 이제 4.0 이상일 때 염류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작물마다 좀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저는 이 기점을 따르진 않고 있어요. 작물이 분명 심었을 때는 되게 어린이 상태고, 그리고 작물이 수확기가 가까이 왔을 때는 작물이 엄청난 성인 상태인데, 계속 2.0을 유지한다? 그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작물을 심었을 때 맨 처음에는 1.0, 0.8을 가장 좋은 수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이제 비료량을 늘려가면서 재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0.8, 1.0이 아니고 1.0, 1.2점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야 농사가 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균이랑은 없더라고요. 0.8로 시작했으면은 작물 수확기 때는 2.0이 될 수도 있고요. 작물에 따라서 그거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3.0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지, 어떤 표준치는 없습니다. 작물이 심은 처음 상태와 수확기 때는 이씨의 양은 충분히 틀려야 돼요. 이제 작물별로 이제 그 이씨에 대한 민감도도 틀리고요. 염류에 대한 피해 증상이 또 틀리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내가 상품성을 삼고 있는 그 부위가 치명타를 입으면 심한 염류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잎을 출하해야 되는데 잎이 상처를 받았어. 내가 과를 출해야 되는데 과가 기형과가 나왔어.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염분에 대한 피해를 받으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리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이런 증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양이온 취향 능력 CEC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염류 장애와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 설명을 다 드렸지만, 결국 냉장고는 요만큼인데 이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을 이만큼을 넣었어요. 그럼 포화되겠죠. 토양에도 토양이 비료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이 요만큼인데 비료를 요만큼을 줬습니다. 그럼 오버되겠죠. 그 식물 뿌리와 농도 싸움에 의해서 지다 보니까 식물을 시들게 하고 이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실 때에도 한 번에 많은 걸 주실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그 토양은 기본적으로 완충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저장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류장애에 대해서 위험을 좀 늦게 좀 발현하는 편인데, 이게 CEC가 양이온 취한 능력이 그 양분의 저장소가 크면 클수록 그 완충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CEC가 낮은 토양들을 봤을 때는 이제 물 빠짐이 좋은 토양, 이제 사자가 들어간 토양이죠. 이제 모래쌀을 써가지고 이런 토양들 같은 경우에는 양분의 보유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용탈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지하 수면이 올라오면은 작물 표면에 염류가 집적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유기물을 공급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CEC 함량을 높이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아니면은 다른 땅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산성 토양, 그 pH로 봤을 때 이제 산성 토양에서 보면은 이제 그 CEC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분 저장소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염류장애 그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염류장애 주요 발생 원인은 일단 과다한 시비, 그리고 물관리의 실패, 토양 내 유기물의 부족, 그리고 염류장애가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 재배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닐하우스죠. 이제 시설 재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닐로 모든 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 강우에 대해서 세척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염류 집적이 더 심하게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비료 집적 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알게 모르게 또 이어지는 게 앞서 말씀드린 유기물이죠. 유기물과 또 이어지는 게 이제 미생물입니다. 유기물과 토양 내 그 CEC, 양이온 취한 능력, 다시 말해서 양분의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냉장고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염류 집접에 대해서 좀 완충을 더 가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숙 퇴비를 활용하시는 게
그 유기물의 함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길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벽히 이제 부숙한 퇴비를 사용을 하셔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히 이제 부숙한 퇴비가 있다고 하시면은 시바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톤 정도를 넣는 거를 적정 수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미부숙 퇴비를 2톤을 넣게 되면은 작물 아주 그냥 아작납니다. 그리고 작기가 끝나시면은 이제 뭐 수단글라스라든지 이제 연기를 빼주기 위해서 재배를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화분과 작물 같은 경우도 재배하시더라도 녹비를 잘 빼주고 있고요. 좀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옥수수라든지 그 이제 수도작 배재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밭에서 다 갈아 건지시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그 유기물을 토양에 이제 환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생물들이 이제 비료를 좀 분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해한 것들이 그 식물에 이제 뿌리를 흡수를 해가지고 작물 생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용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토양의 염류를 좀 낮추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과 토양과 이제 미생물은 한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생물을 쓰실 때 이제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미생물이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또 무상 지원도 해주다 보니까 되게 뭐 저렴하고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미생물만큼 토양이 중요한 게 없고요. 추후에는 이 미생물이 토양에 얼마만큼, 작물에 또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토양 내 유기물과 미생물이 풍부하면은 토양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이제 호달 구조, 뭐 떼알 구조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떼알 구조가 그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고요. 이제 통기성이라든지 이제 배수성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염류에 대해서 좀 타격이 덜해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과 미생물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은 그 토양 구조도 이제 개선이 충분히 됩니다. 그 오른쪽 같이 보면은 이제 유기물의 효과는 CEC의 증가가 있고요. 그래서 또 보수력 향상, 염류 흡착에 대한 완충 능력, 그리고 미생물에 서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또 미생물을 할 수가 있는 게 유기물을 좀 분해주고 있고, 그 염류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끔 또 염류도, 토양 내 염류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토양 개량 효과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로 인해서 골고루 양분을 먹다 보니까 또 식물의 이제 저항성도 이제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과연 유기물이 어떻게 토양을 정말 올바르게 개선하는 효과 중에서 일단 부숙 대비가 가장 효과가 좋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녹비작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제입니다.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부숙 대비라든지 녹비작물, 미생물 제재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등 농사에 다가갈 수 있는 바짝만을 미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부숙 퇴비를 넣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스장애에 문제가 있고 또 염류 집접에 대한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물이 심기 두세 달 전에는 퇴비 처리를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토양 재배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 또 양액 재배까지 또 이어지거든요. 왜? 농사가 토양에서 안 되다 보니 내가 양액으로 재배를 하면 농사가 잘 되겠지. 그게 처음에는 이제 화훼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파프리카, 이제 토마토, 이제 딸기 쪽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양액 재배하실 때도 이제 배지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배지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코코피트나 이제 펄라이트, 이제 안면, 그 피트모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배지마다 또 특성이 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료를 보시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 배지는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쓰고 안 계시고 앞으로 할 예정이시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아쉬운 것부터 말씀 드릴게요. 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안면을 폐기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면을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면은 규산 덩어리이기 때문에 벼재배 하시는데 주시면 효과가 더 좋은데, 우리나라 분류상 이거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CEC 용량이 굉장히 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피트모스하고 이제 코코피트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실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펄라이트도 많이 혼합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양분의 보유력보다는 통기성과 이제 배수성이 좋다 보니까 이제 혼합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면은 솔직히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기업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건데, 안면 같은 경우에는 CC가 거의 없습니다. CC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전문 농업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CEC가 없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CEC가 없다 보니까 농사 재배 관리는 좀 어려질 수 있어. 근데 오히려 고품질의 농산물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또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작물 시기별로 양분량을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안면 자체 특징이 또 그 안에 수분을 잘 줄 수도 있지만 또 산소도 잘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안면이 양분 저당도 떨어진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여기다 좀 작성을 해드렸고요. 이 배지 특징마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 관리의 기본 포인트는 일단은 맨 첫 번째 토양 진단을 1년에 2번 정도는 해주시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작기 시작 전과 작기가 끝난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저번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기술센터 직원분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흑토람, 농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흑토람에서 지금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토양 분석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센터 가서 분석을 하시고 흑토람 가서 열람을 하셔가지고 이 토양의 변화를 계속 체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토양 내 관리했을 때 양분의 저장소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게 양이온 취향 능력인 CEC를 어떻게 향상하는 능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완전 이제 부숙된 퇴비, 그리고 볏짚이라든지 녹비작물, 이걸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기능성 제재들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 기능성 제재들 한 3-4가지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CEC를 또 올리기 위해서 많은 제재를 사용하시는데, 과연 같은 용량 대비 과연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또 그에 따른 토양 관리에 있어가지고 좋은 유익한 미생물이 토양에 많이 있어야 토양의 구조도 개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해주고요. 그로 인해서 토양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작물 생육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적인 내용은 앞에서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런 토양 관리 좀 신경 쓰셔가지고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기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전문 농업인들도 계시지만 이 강의, 토양에 대한 강의 안 들으시면은 정말 후회하세요. 그래서 이 강의 꼭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듣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내 밭에 실천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양 관리가 정말 어렵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